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리얼플랜 컨설팅의 이은숙 대표입니다. 작년에도 제가 한번 여기 양천구에서 정비사업 아카데미 하면서 강의를 한번 왔던 적이 있습니다. 혹시 그때 강의를 들으셨던 분 계신가요? 오, 학구열이 엄청나십니다. 이 목동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양천구 안에서는 대표되는 주자가 이제 목동이죠, 목동. 목동이 이제 앞으로 다 재건축을 앞두고 있고 이미 주변부에 있는 신정동이나 이런 데들은 이제 재개발을 통해서 사업들이 조금 많이 돼가고 있는 상황인데 가장 서울시에서도 이제 핫하게 이제 바라보고 있는 게 거의 예전에 아파트 단지를 많이 건립했던 지역들이 이제는 재건축 시기가 다 도래가 되어 있고 그런 지역들을 어떻게 더 이제 나은 동네로 만들어 줄지에 대한 고민들도 서울시에서도 무척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토부에서도 이제 주변에 수도권에 있었던 이제 일기 신도시라고 불렸던 일산, 분당, 뭐 군포 막 이런 곳들도 앞으로 재건축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미 용적률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그 건물들의 밀도들이 상당 부분 올라와 있어서 과연 재건축을 어떻게 해야 주민분들이 만족할 만한 지역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주민분들이 실은 거의 전 재산이 아파트 한 채인 경우가 많잖아요. 내 돈 털어서 사업을 하긴 너무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사업성을 좀 더 낮게 하면서 주민분들이 쾌적한 동네에서 사실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제도를 많이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서 가장 이런 개발 사업을 하면서 변화가 가장 많은 게 이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된 법입니다. 소위 저희가 알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죠. 근데 이 법이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다 보니까 주민분들도 이걸 공부하셔가지고 뭔가 우리 주민들이 다 같이 사업을 하긴 하는데 법이 너무 어렵고 그다음에 이제 공무원분들도 재개발 재건축 제자만 달았다 그러면 보통 10몇 년씩의 사업이 이루어지는 장기간의 마라톤 사업이다 보니 어떻게 해요? 공무원분들이 한 사업장을 평생 해도 할 수 없는 일이 되고 오는 거예요. 근데 공무원분들은 이쪽 구에 있다가 시에도 갔다가 저쪽 구에도 갔다가 막 이렇게 일을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하시다 보니까 공무원분들도 채 이 업무를 이제 다 모르시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누구 사업이에요? 주민분들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민분들이 열심히 공부하시고 주변의 전문가 도움도 받으시고 그리고 결국은 좀 덜 싸우면서 단합된 마음으로 사업을 가셔야지만이 사업을 빨리 끝내서 새 아파트에 잘 들어가셔서 사실 수 있다. 결론은 이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제자만 달면 시간이 너무 길어요. 길면 법도 많이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A라고 이렇게 알고 있었어. 근데 옆집에 갑돌이 아버지는 B라고 얘기하네. 근데 그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가 일어난다? 싸움이 일어난다. 근데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서 서울시가 전 국토의 인구의 반이 서울하고 경기도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시가 가장 이 재개발 재건축의 노하우가 가장 많이 쌓여 있고요. 그래서 법을 어떻거나 개정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지 시민분들이 더 좋게 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국토부나 국회에다가 계속 법을 좋게 만들려고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장시간으로 가는 사업인데 중간에 계속 뭔가 고쳐져야겠다 그러면 계속 법이 바뀌고 그러니까 갑돌이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도 맞고 저기 길동이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도 맞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됐다. 그렇지만 사업을 할 때는 항상 시점이라는 게 법이 적용되는 게 있어서 그 법에 따라서 어쨌거나 우리가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사업을 해야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를 드리는 내용은 실은 내용이 쉬우면서도 어려워요. 제가 되도록이면 이게 법에 대한 얘기여서 쉽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저는 국회의원도 아닙니다. 저는 변호사도 아닙니다. 저는 판사도 아니고 검사도 아닙니다.
저는 똑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공부하고 이런 거를 쉽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를 왜 하게 됐냐. 양천구에 아까 나연남 단장님께서 우리 주민들이 좀 더 공부를 좀 많이 하시게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뭐를 가르쳐드리면 도움이 되겠느냐라고 작년 강의가 끝나고 나서부터 계속 저를 달달 볶으셨어요. 맞으시죠? 그래서 저희가 살면서 항상 뭔가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보고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시험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해요? 책을 막 봅니다. 하다못해 운전면허 시험 볼 때 막 공부하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기출 문제를 뽑죠. 기출 문제를 풉니다. 그게 쉬우니까요. 이게 바로 기출 문제 같은 겁니다. 이런 사업을 재개발, 재건축 하시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조금 알려드리면 앞으로 내가 우리 동네 재개발하고 우리 동네 재건축할 때 이거를 좀 조심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오늘 분쟁 사례, 이런 분쟁에 대한 거를 조금 알려드리고자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법조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분쟁 사례를 갖고 온 거는 법에 있는 내용이나, 그 다음에 저희 서울시에서는 되게 많은 연구들을 해요. 법을 어떻게 하면 좀 좋게 만들까 하고, 그래서 최근에 한 2년 전쯤인가 이런 도대체 재개발 재건축하면서 주민분들이 어떤 걸 갖고 싸우는지에 대해서 한번 통계들도 내보고 서울대에다가 의뢰를 해서 분석 작업들을 좀 하셨어요. 그런 내용들을 기초로 제가 오늘 요거를 설명을 드리려고 준비를 많이 했는데 근데 많이 했는데 왜 페이지는 이거밖에 없어? 왜? 거기다 법을 제가 잔뜩 써놔 본들 어려워서 안 보시고 집에 가서 어딘가에 처박아 놓으실 거기 때문에 종이는 많이 안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로 많은 얘기들을 좀 통해서 좀 이렇게 흘러가듯이 얘기를 들으시고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구나. 나는 앞으로 우리 주민들하고 이걸 좀 조심해야겠구나. 그다음에 앞으로 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걸 좀 신경 써야겠구나. 이렇게 이제 계속 수업을 들으시면 됩니다. 자, 수업을 하기 전에 핸드폰 진동으로 다 돌리셨는지 확인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만약에 지금 오늘 이거 강의하면서 핸드폰에 벨소리가 들렸다. 그분한테는 제가 마이크를 드리고 노래를 한 곡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노래하실 분은 켜두시고 노래 안 하실 분은 진동으로 바꿔주세요.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건 간단합니다. 법의 체계입니다. 벌써부터 어려워요. 머리도 아파요. 근데 법이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학교에 가면 학교의 규칙이 있죠. 회사를 가도 회사의 회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다못해 저희가 개모임을 해요. 동네에서. 그러면 개모임 할 때 회비 얼마씩 내기로 했어. 한 달에 한 번 어디서 만나기로 했어. 뭐 분기별로 우리 한 번씩 여행을 가기로 했어. 이런 어떤 규칙을 정하잖아요. 근데 재개발 재건축하면 어떻게 해요? 한 아파트 단지에 몇백 명부터 몇천 명이 계실 수도 있어요. 재개발할 때 세입자까지 포함해서 수천 명이 같이 사업을 해요. 그러면 당연히 어떤 룰이 있어요. 규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는 여러분이 다 같이 동업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엄격하게 꼭 지켜야 될 거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법이죠. 그래서 우리 할 때 어떻게? 싸우기 전에 법대로 해. 법대로 해야 됩니다. 왜? 옆집 사람이 나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서도 안 돼요. 왜? 같이 사업하잖아요. 똑같이 잘 나눠 가져야 되겠죠? 최종은 나눠 갖기를 잘하기 위해서 사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법이라는 거를 잘 만들어 놓고 공정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을 잘 국가에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법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는 법대로 사업을 하다가도 뭔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이고 또 저렇게 보니까 또 저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싸움이 생깁니다. 그런 싸움들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저희가 좀 구분을 해봤어요. 그
단계별. 저희가 사업을 하면은 단계가 있잖아요. 저희 정비 사업을 한다 그러면 뭐 정비구역도 지정한다 그러고 작년에 수업할 때 들으셨을 거예요. 사업을 하려면 이렇게 정비구역 정하고 그다음에 허가 같은 거 받아야 되고 우리 제일 관심 있는 거 뭐세요? 나 아파트 몇 평짜리 얼마 주고 들어갈 거야. 관리 처분이라는 거 합니까? 그런 단계별로 어떤 싸움들이 일어나는지를 좀 구분해 봤고요. 그다음에 사례인데 이거는 제가 소송당할 수도 있어서 뭉뚱그려 가지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특정 지역을 딱 케이스로 하면 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뭉뚱그려서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자, 이제 법입니다. 글씨가 조금 이렇게 제가 제 책상에서 컴퓨터로 할 때는 잘 보이는데 이렇게 크게 띄워놓으니까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책자랑 같이 좀 보시면서 내용을 좀 보시면 저희가 하는 도시정비법입니다. 저희가 재개발 재건축은 저 도시정비법이라고 하는데 도시정비법이 정식 명칭은 아닙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약칭입니다. 법에서는 법명이 너무 길면 그거를 단축해서 부를 수 있도록 약칭이라고 법에 써 있어요. 그게 바로 도시정비법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 나라는 모든 나라가 그렇지만 헌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받는 헌법이 있고요. 그거는 국민들이 투표를 해서 정하는 거죠. 자, 국민이 정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을 만들죠. 저희는 도시정비법에 따라서 재개발 재건축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도시정비법은 누가 만든다? 국회의원들이, 저희가 선출한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가서 방망이 휘두르시고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주죠. 이 국회에서는 국회의원들이 법을 직접 발의한다고 합니다. 이런 법이 필요해. 우리 국민들한테는. 그냥 좀 피부에 와닿는 얘기를 드리면 최근에 전세 사기가 엄청났죠. 전세 사기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기존에 있던 임대차 보호법이니 어쩌니 이런 거 갖고 안 돼. 그러니까 법을 뜯어 고쳐야 돼. 그러니까 막 국회의원들이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야, 우리 저기 지금 피해 본 국민들 너무 많아. 그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 법을 좀 바꾸자. 이렇게 해서 국회의원들이 법을 개정을 하거나 새로 만들거나 해서 그거를 국회에다가 올리면 일정의 절차를 거쳐서 국회에서 땅땅땅 망치를 치고 법을 만듭니다. 저희 도시정비법도 국회에서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 도시정비법 안에는 저희가 인터넷이나 이런 어떤 뭐 책자나 이런 걸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법은 보면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시행 규칙이 있고 서울시 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누가 하는 거냐? 국회에서 법을 만들면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전문가이시긴 하지만 다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한테 나머지 좀 더 세세한 거는 국토부 장관 대통령이 만드세요. 그래가지고 정부에다가 위임을 해줍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시행령을 만듭니다. 물론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법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국토부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막 이렇게 일을 시켜서 그거를 이제 하면 대통령이 결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행령은 대통령이 법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도 다 세세하게 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국토부 장관한테 더 세세한 시행 규칙이라는 거를 만들 권한을 줍니다. 그리고 또 국토부 장관은 전 국토를 대상으로 관리를 하는 장관이잖아요. 근데 서울시도 있고 부산도 있고 대구도 있고 광주도 있고 막 이렇게 있어요. 그 지역의 사정은 누가 잘 안다? 시도지사가 잘 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지자체장한테 내려보내요. 그러면 똑같이 저희가 국회의원이 있듯이 서울시에도 시의회, 저희가 뽑은 시의원들이 계시잖아요. 그 의원분들이 의회에서 또 조례라는 거를 좀 더 서울시에 맞출 필요한 내용들을 또 만듭니다. 그리고 다시 서울시장이 또 좀 더 세부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내용들을 다시 시장님이 만듭니다. 그걸 했을 때 법, 령, 시행규칙,
서울시 조례, 그다음에 서울시에 서울시장이 고시하는 고시해서 이걸 다 통칭해서 지침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법 체계를 갖고 있고 저희가 재개발, 재건축 사업들을 할 때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내용을 다 포함해서 사업을 해야 합니다. 너무 많죠. 너무 많으니까 실은 전문 변호사님도 그때그때 법을 다 보셔야 돼요. 하도 법이 너무 빨리 변해서. 제가 보통 이런 강의 자료를 만들면 최소 한 2주 전, 왜냐면 이렇게 인쇄해서 이제 주민분들한테 배포도 하셔야 되고 뭐 해야 되니까 그런 준비를 위해서 한 2주 전이나 최소 좀 더 시간이 걸리면 열흘 전 뭐 이렇게 해서 자료를 드립니다. 근데 자료를 드린 후에도 법이 바뀌거나 서울시의 지침들이 바뀌거나 이래가지고 강의조를 드렸는데 또 수정을 해야 돼요. 그 정도로 가장 변화가 많은 게 저희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된 도시정비법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공무원분도 그렇지만 주민분들도 항상 주변에 재개발 재건축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옆집에서 막 저 옆단지에 재건축을 막 하고 있대요. 그래서 막 옆집에 이제 옆단지에 누가 살고 계시잖아요. 그분들 얘기를 막 들어요. 거기는 먼저 했으니까 그 내용이 맞겠지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루 차이로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뭐다? 그때 다르니까 그때 잘 아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교육들을 많이 하는 이유가 이거를 다 아시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실은 이런 내용이 중요해요. 그때 달라. 우리 단지하고 저 옆 단지가 다르잖아요. 우린 재건축을 하고 저긴 리모델링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재건축인데 저 앞마을은 재개발을 할 수도 있잖아요. 어디는 가로주택을 할 수도 있어요. 다 다릅니다. 다 달라서 적용되는 법도 다르고 규정들도 다 달라요. 이 다름에 대한 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항상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자 달린 것들은 시간이 엄청 길게 걸린다. 그런데 법도 많이 변한다. 그리고 옆 단지가 하고 앞 동네가 사업을 하고 있어도 나랑은 다르다. 다름을 인정하셔야 되고 다름에 대해서 언제든지 새롭게 뭔가를 받아들이실 준비가 항상 되어 있으셔야 돼요. 지금 아까 수업을 시작한 지 몇 분 됐을까요? 한 15분 안 됐겠죠? 근데 벌써 주무세요. 제가 수업에 가보면 이게 워낙 법 얘기밖에 없고 평소에 들어보시지 못한 생소한 단어들이 많아져서 시작하고 제가 이제 서울시 공무원 교육도 가거든요. 근데 주무세요. 그분들도 어려우신가 주무세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일부러 시간 내서 여기 저녁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졸음을 참으시고 조금 더 이게 뭐예요? 결국은 내가 재개발 재건축할 줄 모르니까 여기 오셨잖아요. 근데 이거 모르면 어떻게 해요? 다 돈 드시는 거예요. 왜? 나중에 옆집하고 싸우고 조합하고 싸우고 뭐 난리 나십니다. 그럼 내 재산권은 어떻게 지켜요? 내가 지켜야죠. 그러려고 여기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졸리셔도 허벅지를 꼬집으시고 잘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만 기억하고 가셔도 좋아요. 어쨌거나 다르다. 우리는 항상 다르다. 이거를 명심하시고 계속 들어주세요. 자, 법이랑 이런 거를 서울시장까지 해가지고 엄청 많이 세부적으로 좀 더 우리한테 맞춤형으로 법을 만든다고 만들었어요. 근데도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옆집 다르고 수천 명의 생각이 다 달라요. 거기에 우리 세입자도 있어요. 그럼 더 많은 사람들이 다 생각이 달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 한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고 수천 목소리를 내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뭔가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는 게 다 달라요. 근데 법에 나온 거 보면 코에 걸면 코 고리고 귀에 걸면 귀 고리고 이게 뭐 비슷한 거 같기도 하고 아닌 거 같기도 하고 근데 서로 다르다고 하시죠. 그럼 어떻게 해요? 결국은 싸웁니다. 막 싸우다가 처음에 저희가 뭔가
가족끼리도 재산 분쟁이 붙었다. 그럼 뭐 처음부터 다 집어쳐. 자, 우리 소송 갑시다.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싸웁니다. 말로 막 싸워요. 그러고 나서 막 집단적으로 이제 막 민원 넣고 막 해가지고 막 뭐 이파 저파 갈리고 막 합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재판 가자 우리. 판사님이 정해주시겠지 하면서 같은 법의 내용을 갖고 벌어진 일을 갖고 소송으로 갑니다. 왜? 법에서 명쾌하지가 않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법을 무수히 많이 정해놨어도 재판은 일어나고 그 재판을 하면 재판의 결과인 판례라는 게 나옵니다. 판례는 저희가 이 어떤 이런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서 공무원분들도 쭉 법을 갖고 일을 하시잖아요. 그러고 나서 최종적으로 이거 나도 생각이 좀 아리까리해. 그러면 뭘 갖고 오라고 하냐? 이 판례를 갖고 오라고 합니다. 판례. 판례도 그냥 저희가 예를 1심, 2심, 3심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저희가 처음에 이렇게 하면 지역에 있는 서부지방법원, 동부지방법원 뭐 이런 데 가서 재판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고등법원이라는 데를 갑니다. 2심, 두 번째. 세 번째 끝판을 보자 대법원으로 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판례는 그러니까 사건에 대해서 재판이 결과가 나온 판례라고 하는데 대부분은 행정기관에서 생각하는 결과물은 최종 대법원 판례를 보통 의미해요. 그래서 이 판례가 굉장히 법률이 이렇게 다 정해져 있지만 A라는 사람과 B 사람이 서로 의견이 갈리고 법으로 명쾌하게 해석이 안 떨어지니까 재판을 통해서 이렇게 뭔가를 결정을 보자 하는데 그 산물이 판례이고 이 역시도 저희가 법률처럼 어떤 작동을 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재개발을 이렇게 쭉 하면 굉장히 긴 호흡의 사업이 되는 거고 어쩌면 사업을 시작하고 얼마 안 있다부터 소송을 해서 사업이 끝날 때까지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축적돼 있어요. 특히 서울, 부산 이런 데들은 재개발, 재건축이 엄청 많이 이루어진 동네예요. 가장 발달돼 있잖아요. 그런 곳들이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런 판례들이 하는 그 역할은 여기 써 있죠? 법의 부족한 부분. A씨가 해석하는 게 다르고 B씨가 생각하는 게 다른데 그거를 소송을 해보니까 재판 판사님이 여러모로 두루두루 살펴보니 이거는 이렇게 결정하는 게 맞습니다 라고 결과가 나온 거여서 법에 애매하거나 부족한 부분을 이 판례라는 게 소송의 산물인 판례라는 게 한 부분의 역할을 해주고 있다. 그래서 앞에 쭉 보여드렸던 법, 시행령, 시행규칙, 서울시에서 그 시의회에서 만드는 이 조례, 시장님이 만드는 서울시 각종 고시를 통한 이런 것과 더불어 판례도 하나의 법적인 룰처럼 저희가 다 다뤄지는 내용들이다. 그래서 그 이제 앞으로 이제 지금 재개발 재건축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앞으로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이제 조합에서는 조합원들을 대변해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항상 부딪히는 게 이런 소송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이제 뒤에 이제 유형이랑 이런 걸 보여드리면 다소 이제 저렇게 소송만 하다가 이거 사업은 언제 해야 싶을 정도로 전 과정에 걸쳐서 이제 소송이 일어나는데 이런 부분들을 간과할 수 없다. 결국은 이런 것까지 알고 있어야 우리가 모두가 사업을 하는데 참고를 해야 될 내용이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걸 아시면 됩니다. 근데 뭐 실상은 이제 재개발 재건축 하시면서 거의 이제 조합에 에서 일을 다 해주시는 분들이 알아서 해주시기도 하지만 결국은 누가 사업을 하는 거다? 우리가 다 같이 하는 사업이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분쟁들이 생기면 어찌하였거나 뭐 나 혼자만 있지 않잖아요. 내 옆집도 있지만 내 자식들도 있잖아요. 내 자식들도 있으면 내 자식들은 다 똑똑합니다. 똑똑하니까 물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미리 막 가서 싸우실 필요 없어요. 실은 이거 다 찾으면 나와요. 인터넷에 다 있는 거예요. 실은 다 찾아볼 수 있는 정보들이에요. 근데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변호사님 쫓아가서 물어보고 뭐 저기 가서 물어보고 여기 가서 물어보고 막 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정확하게 이런 걸 근거를 제시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지만 아닌 경우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실은 내 재산권을 지키는 건 내가 스스로 공부하는 게 가장 훌륭한 일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물론 찾아보시진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는 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자,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을 하다 보면 단계별로 이렇게 막 치고받고 싸우는 일들이 많아요. 그럼 이제 이게 지금 화면이 좀 흐리긴 한데요. 저희가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하려고 그러면 사업을 할 이렇게 구역을 정해야죠. 이만큼의 범위를 정해야 되잖아요. 그 범위를 정하는 게 정비구역 지정입니다. 이 정비구역을 지정을 하면 거기에 아파트를 어떻게 짓고 우리는 공원을 어떻게 만들고 거기에다 도로는 또 어떻게 만들 거고 뭐 기타 등등의 어떤 계획을 수립을 해요. 큰 계획을. 그거를 바로 정비계획이라고 합니다. 요게 거의 세트입니다. 정비계획을 수립을 해서 정비구역 지정이랑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두 개가 사업의 초기 단계가 되고요. 요 사업을 초기부터 사업성 관련해서 한다고 하면 저희가 뭐겠어요? 나 옛날에 갖고 있던 땅하고 건물하고 그 얼만데 나 아파트 새 아파트 몇 평짜리 가져갈 거야? 한 채 갖고 갈 거야? 두 채 갖고 갈 거야? 한 채 가져가면 내가 분담금을 얼마를 내야 돼? 두 채 가져가면 뭐 내가 분담금을 얼마를 내야 돼? 이런 것들이잖아요, 결론은. 근데 그거를 결정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내가 공사비 얼마 들고 또 뭐 세입자 내보내는데 돈은 얼마 들고 또 설계도 해야 되니까 설계비는 어떻게 주고 제일 중요한 거 공사비는 얼마나 싸게 할 거고 막 이런 등등의 이런 비용들이 나와 줘야 되고 그다음에 뭐예요? 우리 일반 분양하는 거 비싸게 잘 팔아가지고 우리 분담금 좀 줄여야지. 비례율 높여야지. 이런 거잖아요. 그게 이제 사업성 관련인 거죠. 사업성 관련. 그다음에 사업 추진 운영 관련해서는 사업을 내가 같이 주민들하고 하시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조합한테 위임을 해놨잖아요. 조합의 대표분을 뽑고 우리 대신 막 졸리셔 벌써 어떡해. 막 이렇게 조합에서 잘 운영하길 기대하면서 일을 맡깁니다. 근데 조합도 처음이라서 조합장님도 전문꾼은 아니시니까 물론 가끔 전문가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열심히는 하지만 100%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조합을 운영하다가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뭐 사고를 낼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 일들. 그다음에 애당초 정비 사업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십니다. 처음에 할 때는 막 좋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 아파트 단지 막 재건축하고 우리 동네 재개발한다니까 들썩들썩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게 막 사업이 될 때 보니까 내가 생각한 건 막 35층, 50층짜리 아파트 짓고 막 옆에 공원도 있고 뭐 막 해가지고 우리 저기 개포에 있는 이런 아파트 될 것 같고 막 이랬는데 딱 그림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내가 기대한 게 아닌데 이렇게 하면 아파트 내가 가고 싶은 아파트 아닌데 하지 말아야겠다. 월세도 못 받을 것 같고 내가 여기서 장사도 많이 오래 못 하고 나 떠나야 될 것 같고 나 반대할 거야. 이런 일들이 생기죠.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업에 찬성할 거냐 반대할 거냐. 세부적으로 보면 정비구역 지정 요건 충족. 벌써 말이 어려워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 있죠. 안전진단. 재건축할 때 안전진단을 해야 되는데 안전진단 어떻게 해야 돼요? 신청해야 돼요. 근데 돈은 누가 내죠? 주민분들이 내셔야 돼요. 그 돈은 재건축은 하고 싶은데 돈은 내기 싫어요. 그러니까 뭐 찬성을 할까 말까 뭐 나는 아직 우리 아파트 안에 싹 인테리어 공사하고 막 이래가지고 사는데 불편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그냥 나 이렇게 살고 싶어. 나 이거 평형도 좋고 나 앞에 막 한강도 보이고 막 난 산도 보여. 근데 이거 재건축 해봐. 나 어디도 몇 동 몇 호로 나 갈지 모르겠는데? 그럼 나 이거 큰 평형인데 지금 나 한 50평짜리 살고 있는데 지어지는 게 막 40평대고 막 작아. 나 가기 싫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 그렇게 하면서 반대를 하는데
문제는 처음 시작되는 안전진단부터 삐덕거리십니다. 안전진단에 동의를 하네 못하네 막 이런 거. 그리고 안전진단을 요즘은 구청에서 업체를 이렇게 선정을 해서 해주니까 그런 게 없어요. 옛날에는 이게 이제 법이 되게 오래전부터 있던 법이어가지고 예전에는 안전진단 결과를 약간은 이제 막 업체하고 막 이제 결탁을 해가지고 막 조작도 하고 뭐 그러니까 이제 구청에서 막 문제가 되고 막 이래가지고 지금은 싹 다 그런 것들이 개정이 돼서 이제 구청에서 선정을 해줍니다. 그런 문제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재개발할 때 어디는 한 동네를 재개발을 하면 어때요? 어디는 신축한 집도 있고요. 어디는 옛날 집 그대로이신 데도 있죠. 그러면 신축하신 분들은 난 재개발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이씨 우리 동네 멀쩡하고만 뭐 우리 동네 멀쩡해. 나만 멀쩡히 살 수 있는 멀쩡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난 재개발 안 했으면 좋겠어.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 노후도가 집이 얼마나 오래됐는지를 따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래됐는지를 뭘 보냐? 건물을 이렇게 다 검사를 하는 거 아니에요. 재건축처럼. 건축물 저희 보면 등기부등본도 있고 건축물 관리대장도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서류를 발급해 보면 거기에 이 건물이 언제 지어졌는지 거기에 날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날짜가 기록되어 있으면 그걸 보고 얘가 많이 낡았는지 안 낡았는지를 판단하는 그 기초 자료가 돼요. 근데 실은 그 건물을 지은 거는 35년, 50년 됐어요. 예를 들면. 근데 내가 건물을 되게 계속 정성을 들여서 보수를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내 건물은 새 거 같은 느낌이죠. 그러니까 나는 안 낡았어. 나 우리 막 전체 다 리모델링 했거든. 그러니까 나는 안 낡았다? 근데 서류는 낡았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다수는 돈이 없어서 리모델링도 못하고 건물 보수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재개발을 한다고 했는데 그분들은 이제 몇 명이 있는 거죠. 아니면 또 신축 빌라가 들어오거나 이러면 그분들은 또 반대를 하죠. 그러면서 우리 동네가 전체적으로 낡았냐 안 낡았냐 갖고 싸웁니다. 그게 바로 이제 노후도 같은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이슈가 재건축일 경우에는 아파트가 있으면 거기 앞에 상가 있죠. 상가가 이렇게 있습니다. 별동으로 이렇게 있는 데가 있죠. 그러면 그 상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재건축을 하면 원래 상가를 받아가셔야 돼요. 근데 그 상가 갖고 계신 분들이 상가를 안 받고 싶죠. 왜? 아파트가 돈이니까 아파트를 달래요. 근데 아파트를 무한정 많이 지을 수가 없어요. 재건축을 한다고. 그러니까 아파트 주민들은 왠지 손해보는 것 같고 상가 주민은 그거 안 하면 동의 안 해준다 그러고 그럼 어떻게 해요? 극단의 이제 재척이라는 강수가 나옵니다. 야 결별이야. 땅 쪼개. 해가지고 그 동인들을 딱 잘라버립니다. 결국 막 동의해달라 안 해달라 상가 있는 데를 딱 잘라요. 아니면 재건축할 때 대형 평형 있는 동 막 40평 50평대 아파트 동이 이렇게 한 2동 있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20평대 30평형대가 한 7동이 있었어요. 하나의 단지인데 대형 평형 분들이 저기 작은 평수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파트 한 채 갖고 나도 아파트 한 채 갖고 내가 미쳤어? 나는 더 크니까 나는 2채쯤 주고 3채쯤 주고 이래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나는 무조건 하면 나 원래 있던 자리에 대형 평으로 재건축 안 하면 동의 안 해. 그래도 대부분 이제 그게 안 맞아요. 그러니까 막 다 반대를 하십니다. 근데 재건축할 때는 동별로도 동의가 받아줘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주세요. 조합에서 열심히 해주세요. 해다가 안 되면 하지 마. 잘라. 그 아파트 빼고 재건축합니다. 근데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나? 나중에 여긴 재건축했어요. 여기 한 2동 재건축 안 했어요. 그러면 이 2동은 나중에 어떻게 해야 돼요? 언젠가 재건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홀로 아파트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생각 안 하고 이제 이해가 안 맞으니까 돈이 저 사람이 더 많이 바로 나 때문에 뭐 다 같이 재건축하는데 쟤는 이득을 보고 나는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이러니까 하지만 결국은 같이 안 하면 또 그것도 좋을 수도 있지만 안 좋은 일도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재건축할 때는 그런 분쟁들이 이제 생깁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하다 보면은 이거죠.
저희가 재개발할 때 왜 기간이 길까요? 이렇게 절차가 복잡해요. 실은 정비구역을 지정을 하고 뭐 각종 심의를 받아서 뭐 사업시행 계획 인가를 받고 관리 처분을 하고 이주를 1년 동안 하고 철거를 또 하고 공사를 또 한 3, 4년 하고 하면 그냥 무탈하게 가도 한 10년 걸리는 거죠. 그 복잡해. 그러니까 이게 재건축 재개발이 보통 언제 되냐? 연세들이 조금 많으신 분들이 이제는 정리를 좀 해야 될 때가 온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식한테 새 집을 증여하시거나 상속하시고 싶은 마음이 생기실 때 재개발 재건축이 일어납니다. 보통 그 전까지는 그냥 편하게 사세요. 대충 수리도 하시고 이러고 사시는데 이제 그쯤 되면 되는데, 근데 이게 이제 시작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다 보니까 나 죽기 전에 안 될 것 같아. 하세월 기다리다가 안 될 것 같아. 하지 말자 그냥 우리. 나는 아무 관심 없어. 이제 관심 끝. 동의 이런 거 나한테 하지 마. 뭐 이런 일들. 그리고 이제 계획 관련 정비 계획을 수립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눈에 딱 들어옵니다. 용적률, 층수. 용적률이 뭔지 아시나요? 아시는 분? 뭐 이렇게 하면 한 20분? 용적률이 간단합니다. 이게 500ml일까요? 이거 여기 500ml가 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예요. 용적률은 이건데 이게 땅이에요. 땅이면 이게 500ml잖아요. 500ml가 이렇게 있어도 500ml죠. 여기 전체 중에 이게 500ml가 있잖아요. 땅에 면적에서 이게 차지하는 전체. 얘가 500ml고 얘가 땅이 100평이고 얘가 건물이 500이다. 그럼 5배야. 이게 500이라고 그러면 얘가 100이고. 그럼 얘가 5배라고 치면 이게 500%짜리인 거예요. 이거를 찾기 위해서 저희가 엄청 싸웁니다. 왜? 이게 커야지 일반 분양분이 많아지니까. 그죠? 근데 여기서 보면 500ml를 이렇게도 이 병에다 넣으면 이렇게 생겼지만 이거를 뚱뚱한 이렇게 누우면 얘도 500ml잖아요. 근데 얘는 낮죠? 500ml 지는데 이렇게 낮게 지라고 그래요. 좋으시겠어요? 다 고층 아파트에 사시길 원하시죠? 고층 아파트가 뭐 고급 아파트의 대명사니까. 그러니까 다 500ml를 이렇게 짓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지을 수도 있는데 막 이렇게도 계획하고 막 이렇게도 계획하고 막 다양하게 계획을 합니다. 그러면 누구는 막 이렇게 고층 아파트에 사는 걸 선호하실 수도 있고 누구는 저층 아파트에 사는 걸 원하실 수도 있고 뭐 다 가지각색이에요. 그걸 갖고 싸워요. 같은 밀도인데 뭐 어떻게 설계를 해가지고 조금 부촌 아파트 대부분 제가 이런 거를 다니면 어떤 느낌이냐면 한 번은 저기 강북에 있는 저쪽 어디 구를 갔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이제 어르신이 내가 조상을 잘못 만났다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 했더니 아니 왜 누구는 똑같이 재개발하는데 막 저기 뭐 강남은 막 건물도 높게 짓게 해주고 막 럭셔리 초고층 아파트도 짓게 해주는데 우리 동네 왜 안 된다고 그래? 그랬더니 아니 다르잖아요. 강북하고 강남은 땅의 위치도 다르고 거기는 땅이 평지인데 여기는 산 아래에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져요? 아파트를 다 산으로 산으로 아파트를 다 가리시면 안 되잖아요. 왜 안 되니? 그게 그냥 시에서 안 된다고 그러고 전문가들이 뭐 산의 경관을 해치면 안 된다고 그러고 뭐 산이 다 네 거야? 한강이 다 네 거야? 이러니까 어쩔 수가 없다. 뭐 이렇게 하시면 내가 우리 조상을 잘못 만나서 내가 강남에 대치동에 땅을 물려받았어야 하는데 내가 여기다 물려받아가지고 내가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시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처음에 땅의 위치가 다르다. 그러니까 지금 그 가격에 내가 여기에 살 수 있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다 한결같이 개포동의 더 H에 살고 싶은 마음이 크십니다. 최고가 아파트
찍고 뭐 한남동에 있는 무슨 아파트 이런 거 뭐 한 채에 막 200억짜리 뭐 이런 아파트를 꿈꾸시는데, 하지만 땅이라는 거는 다 제 위치가 있고 제 위치별로 가격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안 된다. 그래서 어쨌거나 그럼 그건 안 되는데 나는 어쨌거나 높게 최대한 멋있게 져줘. 모토는 하나다. 뭐냐? 명품 럭셔리 아파트. 그냥 다음은 시공사가 와도 설계사무소가 와도 뭐라고 하느냐? 명품 아파트 단지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공약을 해요. 그러면 명품이 다 그렇게 지천지에 깔렸으면 명품이 누가 명품인가요? 다르잖아요. 여기 양천구 안에서도 목동이 최고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 달라요. 그래서 계획도 다르다. 그래서 이런 거 계획, 이런 계획과 관련해서 이제 다툼이 일어나십니다. 누구는 저게 멋지고 이게 멋지고 누구는 높게 짓고 낮게 짓고 그런 거. 그다음에 왜 우리 아파트는 임대 아파트 이렇게 많이 짓는 거야? 이런 싸움. 근데 임대 아파트는 짓고 싶어서 짓는 게 아니에요. 아까 앞단에 뭐라고 했어요? 사업을 할 때는 법대로 해라. 법에 있어요. 법에 임대 아파트를 짓게 돼 있어요. 법이. 재건축 재개발하려면 임대 아파트를 지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법대로 하다 보니까 임대 아파트도 내놓고요. 도로도 내놔야 되고요. 옆에 뒷산에 공원이 있는데 아파트를 많이 지면 공원도 의무로 설치를 하셔야 돼요. 근데 그거 지면 내가 관리하나요? 아니요. 줘요. 임대 아파트는 서울시에 주고요. 그럼 SH가 관리하고요. 공원은 구청에 기부채납에서 주민분 우리 아파트 단지뿐만 아니라 이제 주변에 있는 주민분들도 공원 잘 쓰시라고 이렇게 관리도 하고요. 도로는 당연히 우리 아파트에 다 차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 이제 길이 좁았어. 근데 우리 아파트 명품 아파트 막 고층으로 막 이렇게 치고 그러면 어떻게 해? 아파트 안에 자동차가 많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로도 넓혀야죠. 그 도로 넓혀가지고 내 땅에서 내놓게 했는데 내가 관리하면 돈이 관리비로 도로 관리하시면은 안 좋으시죠? 관리가 너무 많이 나요. 도로도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이제 구청에 기부 체납하고 시에 기부 체납하고 합니다. 근데 싫은 거죠. 내 땅에서 쪼개주려니까 배가 아프고 왜 나는 우리 동네만 더 뭘 기부 체납을 이렇게 많이 하라고 하는지 짜증은 나고 그거 다 떼어주고 차 떼어주고 포 떼어주고 그러면 우린 뭐 남아. 근데 내가 맘대로 아파트도 못 짓게 해. 그러니까 막 짜증이 나요. 그러니까 막 싸웁니다. 이게 맞냐 저게 맞냐. 하지만 그런 거 어지간히 법에 다 나와 있긴 해요. 근데 법에 요만큼 하면 요만큼 딱 하라고 돼 있지 않고 여기서부터 이만큼 범위 내에서라고 돼 있어요. 그걸 갖고 이제 줄다리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A라는 용역사가 막 줄다리기를 했는데 뭐 한 20을 뺏겨 갖고 왔어요. 그러면 저 안 되겠어. 쟤 잘라. 얘 데려와봐. 얘는 잘할 수 있대. 걔가 갔는데 한 18 해갖고 왔어요. 그 성이 안 차. 쟤 잘라. 그러다 보면 계속 그러다가 왕창 이제 서울시에서 나중에 안 돼. 그러면 더 내놓으세요.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 이런 것들도 결정이 되는데 사업이 빨리 우리 아파트 줘서 빨리 들어가는 게 목적인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줄다리기 하다가 하세월 다 보내고 나 입주도 못하고 어떻게 될 수 있으시다. 왜냐하면 제가 쓸데없는 것 같지만 이 진심이어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 제자 달린 거 일을 하면서 분명히 이렇게 어르신이 분명히 제가 이렇게 만나 뵙고 막 얘기도 나눴는데 입주를 못 하시는 경우가 생기셨었기 때문에 제가 이게 웃으면 안 되지만 이런 일들이 가끔 있어요. 정말로. 왜? 스트레스 받으시고 정말 집 하나 짓는 게 쉽지 않은 일이어서 되게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과연 이렇게 싸우면서 일하는 게 맞는 얘기일까? 그래서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거 자꾸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계획 관련해서도 싸우고 이게 뒤에도 나오긴 하죠.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계획에 관련돼서 서로 얘기가 다르니까 거기부터 싸우더니 이게 다 돈이거든요. 돈인데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저희가 관리 처분이라는 거 할 때 내가 갖고 있는 아파트의 가격을 얼마라고 매겨줘요. 그게 불만이야. 내 옆에 호시라고 나하고 한 1,000만 원 차이가 났어.
이유가 있어서 감정평가가 그렇게 나왔을 건데 나는 용납을 못 하겠어 막. 그리고 저기 그 길 하나가 있는데 마주보고 있어. 근데 쟤는 5천만 원이 더 나왔어. 나는 그거 인정 못하네 하고 막 싸우십니다. 이런 것들 많아요. 그래서 종전 감정평가 결과를 갖고 이제 막 이제 엄청나게 싸우시다가 해결도 못 보시고 시간만 끊으시는데, 감정평가는 이게 뭐 조합장하고 뭐 감정평가사하고 막 꽁냥꽁냥 해가지고서는 뭐 결정하는 게 한 개도 없어요. 올리면 다 올리고 내리면 다 내립니다. 기준이라는 게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감정평가사님들은 이거 업이잖아요. 내가 이 전문 자격증을 갖고 하는데 이거 재개발 현장, 재건축 현장 이렇게 봐줬다가 나 잘리면 평생 그 업을 못 해요. 근데 누가 거기에 목숨 걸고 누구 이렇게 쏙닥쏙닥 해가지고 누구 하나 올려주고 내려주고 그런 거 못 해요. 평생 박줄인데 그분이 나 책임져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일은 절대 없다. 예, 그러니까 쓸데없는 걱정으로 싸우실 이유가 없으시다. 그리고 이제 조합원 분양가는 얼마였는데 일반 분양가가, 이게 일반 분양가라는 게 그때 그 분양시장 가격 때문에 출렁거린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 서울시 아직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는 구들이 정해져 있어요. 강남, 상구, 용산구.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는 아직도 분양가 상한제예요. 그거는 나라에서 막 뭐 감정평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격을 정해줍니다. 맥스 너 여기까지밖에 못 받아. 근데 저희는 어때요? 분양가 많이 받았으면 좋겠잖아요. 왜? 그래야지 내 분담금이 줄어드니까. 근데 이렇게 이 지역에 뭐 예를 들면 30평대 아파트가 뭐 25억이라고 치면 25억인데 야 우리는 지금 한 7, 8년 걸려가지고 재개발도 했고 내 주머니에 돈도 챙기고 뭐 이래야 되니까 한 50억 받자 이러세요. 50억을 받기로 한다고 팔릴까요? 50억 주고 누가 들어와야 말이지. 그 가격만 올려놓고 분양은 안 되면 결국은 그건 가격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걸 갖고 싸우죠. 예, 그걸 갖고 싸웁니다. 우리 높게 받자. 그래야지 우리 주머니에 들어오는 게 많고 우리 분담금이 줄어드니 막 올리자 하시지만 실은 입장 바꿔 생각하면 누가 거기에 그 돈을 주고 살까 말까를 고민해 보시면 알아요. 그런 시장에 어차피 물건을 내놨을 때 팔리는 가격들이라는 게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 갖고 이제 막 싸우시니까 또 사업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분담금. 일반 분양가 너 그렇게 정해가지고서는 나 주머니에서 이렇게 막 털어가지고 나 분담금 많이 내게 했어. 너 이제 가만 안 냅둘 거야 내가. 이러십니다. 그것 때문에 또 싸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분양가 상한제. 왜 우리만 억울하게 분양가 상한제야. 우리만 왜 세금을 많이 내라 그러는 거야. 막 기타 등등의 이런 싸움들. 그 다음에 요즘은 제일 크죠. 공사비. 저는 앞으로 이 재개발 재건축 지금 되고 있는 곳들이 준공을 못할 거라는 불길한 예감이 요즘 많이 듭니다. 왜? 시공사에서 공사비 합의를 안 해주면 준공을 안 할 거니까. 그러면 조합원분도 못 들어가시고 일반 분양 받으신 분들도 못 들어가시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희 그거 하나만 보고 들어왔는데 열심히 입대까지 버텨왔는데 안 되는 수가 생겨요. 근데 그게 불가피하게 공사비가 늘어가는 것도 있지만 서로 대화를 잘못해서 생기는 일도 있습니다. 막 조합원분들이 막 모델하우스 가셔가지고 막 으쌰으쌰 막 열심히 보셨어요. 어디 마감재를 그걸 쓰는데 너무 좋더라고. 우리도 그거 해줘. 그럼 이제 막 조합장님한테 가가지고 막 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선 시공사하고 막 해가지고 그것 좀 해주세요 했더니 네 해준대요. 근데 얼마 주고 어떻게 해준다는 얘기는 내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 해달라고 그러셨잖아요. 당연히 돈 주셔야죠. 너 그때 그냥 해준다는 거 아니었어? 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다 돈 내셔야지. 근데 그때는 아무 얘기 안 했다가 나중에 가서 돈 달라고 하니까 조합장님이 조합원들한테 얘기를 못 하시고 막 안에서 막 난리가 나고 그러다가 조합원분도 모르시는 사이에 공사비를 주네 못 주네 하면서 결국 이제 최근에도 한번 사단이 났었죠. 아마 양천구 안에서 있었던 일이긴 한데 언론에도 났었고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열쇠를 안 주죠.
못 들어가게 막습니다. 근데 비단 그 케이스만 있는 게 아니고 앞으로 많이 나올 수 있는 케이스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 사업을 할 때 사업 시행 방식. 요즘 신탁사하고 하면 그렇게 좋다는데 신탁사가 돈이 그렇게 많대. 그래가지고 우리끼리 하면 너무 지식도 없고 우리 돈도 없고 하니까 신탁사한테 맡겨봅시다 이랬어요. 그래서 누구는 막 우리 다 A 신탁사 온대 막 와 이러고, 누구는 또 B가 와서 영업하니까 막 B 신탁사하고 막 합니다. 근데 다른 분은 그래도 우리가 하는 건데 신탁사 거 믿을 수 있겠어? 아닌 데들도 많다는데? 그래가지고 막 다 난리 나는 거죠. 신탁 방식으로 가냐 마냐부터 해서 신탁사를 일로 정하냐 절로 정하냐 막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갈등의 골이 깊었는데, 실은 이제 서울시에서 이제 코디네이터라는 전문 분들이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파견을 나가요. 저도 이제 그런 일을 하지만 이렇게 재건축 현장에도 신탁 방식으로 해서 가려고 했다가, 실은 신탁사들이 이제 동의서를 이렇게 걷잖아요. 저희 신탁사로 정해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거의 고비를 넘겨야 되는 그 비율이 있는데 그거를 고비를 못 넘겨서 그게 막 7, 8년씩 갑니다. 근데 이미 신탁사하고 계약을 해놓고 그걸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동의하신 분은 발을 뺄 수도 없어. 이걸 어떻게 하지도 못해. 안 하신 분들은 나는 동의 안 했으니까 너네들이 알아서 해요. 거기 뭐 걔네 돈 썼다는데 네가 알아서 줘야지 뭐 내가 왜 줘. 난 동의도 안 했는데. 막 이런 사태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아까 말씀드렸죠. 많이 주변에 얘기 들으시고, 구청에도 전문가들이 있으시니까 더 얘기 들으시고, 이런 교육이 있으시면 많이 듣고, 이렇게 하셔서 내 재산에 권리 행사를 하시는 거, 그런 것도 잘 판단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거 집행부 소통 부족. 조합하고 대화가 잘 안 돼요. 조합이 맨날 지그들끼리 말이야 이게 막 꽁딱꽁딱 해가지고 말이야 우리한테는 정보를 안 주고 뭔가 자기네한테 유리한 거 뭘 하는 것 같아. 근데 그런 경우도 있지만 아예 내가 잘 몰라서 이러는 경우도 있어요. 잘 몰라서 이런 경우들도 있는 거죠. 그리고 가장 흔한 게, 저희가 파견 나가면 막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러 들어갔는데 결국은 뭐냐, 현재 조합장과 누군가 조합장이 되려고 하시려는 분과의 싸움, 이런 경우들이 근본적인 문제인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분을 이렇게 뽑아놨는데 그분이 잘할 줄 알았죠. 근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 보니까 왠지 내가 듣는 풍월도 많아지고 막 하다 보니까 옆집 분하고 막 얘기하시고 또 그 옆집하고 또 얘기하시고 막 하다 보니까 그 조합장이 아닌 것 같아. 뭔가 좀 요즘에 이상하대. 그러니까 우리 조합장을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닐까? 우리 그거 있잖아. 그 사장님이 그렇게 재개발을 공부를 많이 하시고 재건축 공부를 많이 하셨더라고. 우리 그분을 조합장으로 하면 더 잘 될 것 같아. 이러면서 이제 세력이 이렇게 막 커져가지고 소위 막 현재 집행부와 막 비대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막 싸우시는 거예요. 실제 내용은 주도권 싸움이다. 조합장을 하면 뭔가 이렇게 완장도 차고 막 어쌰 막 하시면서 뭔가 이렇게 장도 되시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런 걸 하시고 싶어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정말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바로 잡고 싶어서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어찌하였거나 실제적으로는 다른 문제 제기를 했지만 그 문제의 근본은 세력 싸움이었다라는 경우가 있다. 근데 과연 그게 도움이 되느냐? 문제가 있어가지고 다투시는 거면 도움이 되지만 문제가 아니고 그냥 현혹돼서 다투기 시작하면 답이 없다. 그렇게 해서 한번 바뀌면 또 바뀌고 또 바뀌고, 그러면 사업은 한 10년 있다 입주하기로 한 거 20년 가고 30년 가고 이렇게 갑니다. 예. 그래서 다 잘 문제의 본질을 잘 아셔야 되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전문성은 그냥 기본적으로는 부족하실 수밖에 없죠. 여기 계신 분 중에 누군가가 조합 집행부가 되실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많이 모르면 주변에서 막 옆집에 카더라 막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현혹되셔가지고 판단을 잘못하셔서 오해를 일으키고 그 오해가 집단화되고 해서 싸우시는 거라서 그런 부분들이 사업에 큰 발목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뭐 하다못해 이제 조합 운영비. 사업은 하고 싶고 새 아파트는 받고 싶지만 내 돈은 절대 내고 싶지 않고. 근데 원칙적으로는 그 이상한 거 아닌가? 사업을 하는데 난 돈을 안 쓰고 사업을 한대요. 그럼 한강에서 물을 퍼서 장사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워낙 이제 내가 가진 것이 있는 분도 있고 안 계신 분도 있기는 한데 어쨌거나 희한하게 재개발 재건축 조합 사업은 10원 한 장 안 들이고 남의 돈으로 사업을 하고 계시니 일의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다. 이런 거예요. 여기 이제 직장도 다 다녀보셨고 뭔가를 해보셨잖아요. 회사에서 월급을 안 주고 막 일을 시켜요. 일하고 싶나요? 안 하고 싶어요. 뭘 더 열심히 하라는데 하고 싶나요? 공부도 안 하고 나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나. 월급 안 주는데 내가 왜? 이렇게 되잖아요. 비슷한 겁니다. 전문가들 아무리 잘 섭외해서 데리고 있으셔도 돈 제때 안 주고 제대로 된 용역비를 안 주면 당연히 실력 발휘를 온전히 열심히 안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생긴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그나마 이제 언발에 그 오줌을 넣는 그런 걸로 정비사업비를 이렇게 융자를 해주는데 제가 융자 심사위원회도 했었는데 한 조합에서 한 50억짜리 신청을 하세요. 근데 그런 게 25개 자치구에 재개발 재건축이 한두 군데가 되는데 가야지. 그 막 모아가지고 이제 엄청나게 돈이 들어옵니다. 달라고. 근데 50억을 해도 뭐 한 1억, 2억 이렇게밖에 못 줘요. 왜? 서울시 예산이 이렇게 없거든요. 그것도 저리에 융자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아주 신중하게 자격 요건과 금액을 합리적으로 정리를 해서 배분을 해드리다 보니까 그것도 실제로는 큰 도움은 안 돼요. 근데 이제 그냥 조금은 이제 보탬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일은 해야겠고 용역비는 주면서 일은 시켜야 되겠고 하니까는 뭐 어디서 이제 꾸죠. 꿔가지고 하는데 대부분은 이제 시공사한테 대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시공사가 잡아먹겠죠, 조합을. 돈줄이니까. 그래서 시공사하고 처음에는 관계가 좋았다가 틀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이런 데서 이제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구조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구조를 왜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를 돈 주고 못 시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조합 안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하셔야죠. 그래야지 하나라도 뭔가 전문성 있게 일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밤늦게 하품하시고 눈은 껌뻑하시고 하시면서 여기 와서 계시는 겁니다. 훌륭하신 거예요. 어쨌거나 조금이라도 뭐를 이제 알고자 오셨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시공사 절차, 그다음에 이제 뭐 나는 아파트 저기 꼭대기층에 로얄동에 로얄 층수 받고 싶은데 그거 안 해주니까 또 난리. 근데 이건 뭐 어떻게 해요? 이건 추첨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제비뽑기 하거나 전산 추첨을 해서 받는 거기 때문에 불만을 가지시면 답이 없어요. 이놈의 컴퓨터가 망할 놈인 거지 뭐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조합 해산 및 청산. 요즘 이게 핫해요. 조합에 사업이 끝났어요. 그럼 조합이 없어져야 되는데 조합이 우리가 공사를 다 하고 입주를 하고 몇 년이 지났는데 조합이 막 살아 있습니다. 왜 살아 있을까요? 그거는 이따가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찬성, 동의서 진구 방식. 동의서는 누가 내야 돼요? 동의서 누가 내야 된다? 재개발 재건축 공부하셨는데 누가 하시는지 정확하게 큰 소리로 아무도 얘기 안 하시네요? 맞습니다. 조합원이나 소유자. 근데 난 낸 적이 없어. 근데 동의서가 있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잘 고민하셨다가 제가 이따 다시 물어보면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이 싸웁니다. 왜일까요? 딱 한 분만 손 들고 얘기해 주세요. 자신 있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은 왜 싸우는 걸까요? 여기 다 아파트 사시나요? 여기 다 아파트 사세요? 헉? 목동에 계신 부자셨구나. 단독주택은 땅이 50평이어도 100평이어도
아파트를 1+1. 그보다 작은 땅을 갖고 있는 공동주택 주민도 뭐 좀 크면은 1+1 아니면 하나. 나는 100평이면 아파트 나 10채 줘야지가 않는데, 대지 지분으로 따지면 나 한 10채는 가져야 되는데 나는 왜 한 채밖에 안 줘? 나머지는 왜 현금 줘? 가치도 없게. 그래서 동의서 안 줍니다. 그래서 재개발이 어려워요. 재건축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소형 평형하고 대형 평형. 나는 40 몇 평에 사는데 아파트 지분이 20평이야. 근데 앞동은 25평 사는데 10평이야.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아파트 개수 안 주면 동의 안 해. 아니면 잘라. 이러면서 반대합니다.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반대한다고 포기하고 잘리면 잘라질까요? 안 잘라지죠. 계속 꼬시고 설득하고 막 하다가 안 되면 이제 자르는 거죠. 어디 가서 잘라요? 아파트 동을 이렇게 자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파트 단지 안에서 저 동은 이렇게 우리 다 재척하고 재건축하랍니다 하고 하면 법원 가셔야죠. 법원 가서 소송을 해야지. 그럼 그 소송하면 소송이 한 방에 이렇게 뭐 잘 끝나나요? 몇 달 걸려야 되죠. 그리고 소송은 누가 뭐 거주해 주나요? 국선 변호사가 해주시나요? 돈 들여야죠. 변호사. 그거 다 누구 돈이에요? 여기 계신 소유자분 돈이에요. 다. 그러니까 돈 있어야지 사업하는데 돈은 또 없어요. 그러니까 다 꼬아야 되니까 뭐 어디 가서 또 막 이제 사정해야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가 동하고 아파트 동 주민 간의 갈등. 이런 식으로 해서 싸울 일은 무궁무진합니다. 무궁무진해요.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죠. 이주할 때 세입자 이주 보상비를 조금 주네 마네 임대 아파트를 들어갈 수 있네 없네 뭐 철거를 하는데 나 이사 기간 충분히 줘야지 나는 이사를 가는데 왜 빨리 나가라고 하냐 마냐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사를 못 간다. 나는 이 건물을 난 보상가를 충분히 안 주면 나는 철거를 못하게 여기서 죽을 쓰고 있을 거다. 뭐 난리가 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막 강제 집행합니다. 소송을 해서 강제 집행해서 막 법원에서 막 집달관 막 와가지고 막 꺼내고 막. 근데 그걸 아무 때나 하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요. 법에서는 겨울에 하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왜?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났고 여름에는 쫓겨나도 길바닥에서 자도 안 얼어 죽잖아요. 겨울에는 길바닥에 쫓겨나면 어떻게 돼요? 얼어 죽을 수도 있어요. 최소한의 그런 것들은 법에서 보호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준수를 해야 되고 보상 관련해서 나 여기 재건축하는 것도 싫고 나 여기 나 돈도 많고 하니까 나 여기 팔아가지고 대치동에 아파트 있는 대로 그냥 가버려야겠다 막 이래요. 그러니까 이거 비싸게 사줘. 보상해줘. 그리고 세입자도 알아서 다 내보내요. 난 재건축 반대했었으니까. 이러면서 버텨요. 뭐 재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아파트 안 받을 거니까 현금 많이 줘. 근데 많이 주면 누구 돈이에요? 여기 재개발 참여하는 조합원분들의 돈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법대로 주자. 법대로 주자 하는데 법대로 하면 감정평가 금액으로 주니까 그냥 다 인식이 있으시잖아요. 감정평가는 실거래가하고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난 그 돈으로 이사를 못 간다. 나는 또 집을 못 산다. 나는 저기 경기도로 쫓겨난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세입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이런 어떤 일들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이제 조합한테 뭘 물어보잖아요. 너 이거 어떻게 한 거야? 나한테 설명을 해봐. 뭐 설명을 하는데 뭐 똑바로 된 답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 서류 갖고 와봐. 서류 갖고 와봐. 서류 줍니까? 잘 안 줘요. 이게 뭐가 캥길 수도 있고 안 캥길 수 있는데 무조건 뭘 달라고 그러면 안 주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 법에서 정보 공개를 하라고 이렇게 강제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걸 주네 안 주네 막 열심히 싸우다가 뭐 어떤 경우에 막 재판 결과가 나와야 주기도 하고 소송을 하면 그때는 이제 어쩔 수 없이 공개를 해야 되니까 하고 막 이게 법에서 이런 서류들은 공개를 하세요. 근데 그거 이외의 서류는 버틸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싸우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이게 제일 애매하죠. 법 제도, 현재법, 과거법
안 맞아. 안 맞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옆에 단지는 2달 먼저 시작해, 우린 2달 나중에 시작했는데 뭐가 달라. 내가 아는 게 달라. 그래가지고 이게 맞네, 저게 맞네, 저게 틀리네,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잘 이해를 하고 맞게 해석을 하느냐의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공사와 관련된 걸 수 있어요. 공사를 하다 보면 이제 이렇게 쭉 펜스를 치고 막 공사를 뚱땅뚱 땅도 파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저희가 이렇게 모래 이렇게 땅이 있어요. 저희가 흙을 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옆에 있는 흙이 계속 이렇게 쓸려 내려오잖아요. 이렇게 팔면 판 대로 있지 않잖아요. 흙이 이렇게 쓸려 내려갑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옆에 있는 건물이 기울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사할 때 안전하게 주변부를 잘 공사를 해가면서 하는데, 그런 거 할 때 옆에 인접 건물에다가 계측기라는 걸 다 부착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건물이 기울어지고 있는지 뭐 이러는 거, 그런 것들을 측량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보니까 기계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막 뭐 우리 건물에 크랙이 갔다, 금이 갔다, 우리 집 막 뭐 창이 문이 안 닫히기 시작했다, 막 이렇게 합니다. 진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 진짜면 그거는 벌어진 일이니까 공사도 해주고 뭔가 피해 보상을 해야 되겠죠. 근데 아닌데 계속 우겨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사모님? 뭔가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고 싶어요. 뭔가 뜯어낼 게 없나 하는 마음으로 계속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실은 그런 거죠. 옆에서 자꾸 공사를 하니까 막 꿍깡꿍깡거리고 막 난 시끄러워 막 미치겠는 거야. 그러다 보니 뭐래도 좀 우리한테 좀 배려를 해줘야 되지 않겠어? 야, 시공사야, 나한테 좀 어떻게 좀 해봐. 그러니까 막 시공사가 막 때 되면 가가지고 과일도 드리고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그게 과도해지면 나중에 어디까지 가냐?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막 이런 데 갑니다. 막 민원 넣다가 거기 가서 막 일조 피해가 나왔다, 뭐가 어쨌다, 소음의 정도가 심했다 막 이러면 거기서 평가를 해줘요. 손해액이 어느 정도 발생한 것 같으니까 돈 주세요. 뭐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조치를 해주라고. 그런 것들도 다 분쟁이죠. 그리고 이제 하다 보면 여기 이제 자꾸 재개발 다른 데 동네에서 오셨을 수 있는데, 제가 이제 걱정되는 데들은 다 그런 거예요. 막 중계동, 상계동, 목동 막 이런 데들에 보면 너무 잘 가꿔진 동네들이잖아요. 그러면 뭐가 좋았냐면 학교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 얘기는 아파트 단지에서 우리 애들이 통학할 때 걸어서 조금만 가면 학교들이 다 있어요. 그 얘기는 내가 공사를 하게 되면 학교하고 싸울 일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학교는 되게 중요한 시설이어서 법적으로 보호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공사할 때 애들이 통학에 지장이 없도록 해라, 뭐 건물이 나중에 이만큼 올라가면 햇빛을 가리니까 애들이 운동장에서 햇빛을 못 보고 교실에서 햇빛을 못 보니까 일정 시간 이 햇빛을 볼 수 있게끔 건물을 져라 마라 뭐 엄청 많아요. 공사할 때 너네 안전 조치 안 하면 공사 중지하고 막 이런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실은 이렇게 통학이 잘 되는 이렇게 좋은 교육 요건이 있는 데들은 나중에 재건축을 하거나 재개발하거나 이럴 때 굉장한 큰 어떤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학교가 옆에 있는 건 너무 좋죠. 우리 애들이 학교를 근처로 도보로 이제 통학을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데, 정작 내가 이제 아파트를 새로 지을 때는 이게 굉장히 넘어야 할 큰 산이 될 수도 있다. 예,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릴게요. 이거를 이제 다시 절차별로 해가지고 요거를 좀 더 세분화해서 표로 이렇게 해봤어요. 요 자료는 서울시에서 그때 한번 서울대에다가 맡겨가지고 뭐 연구를 한번 했다 했잖아요. 요게 2003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재판이 일어난 걸 통계를 좀 내본 거예요. 통계를 냈는데 이만큼이 있었고, 여기에 보시면 저희가 아까 정비사업이라는 걸 하면은 정비구역 지정하고 정비계획을 결정하고
그다음에 조합을 설립하기 전에 추진위원회를 하고, 그다음에 조합 설립한 다음에 저희는 지금 시공사를 바로 선정을 하죠. 그다음에 사업시행계획인가라는 걸 받고, 관리처분계획인가라는 저희 아파트 이제 옛날 거 이제 요번에 새로 짓는 거 뭘로 하고 분담금 어떻게 하고 이런 거 정하고, 이런 게 정해지면 이주하고 철거를 하고, 그다음에 공사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준공이라는 걸 하죠. 준공을 하고 나면 이제 등기를 하셔도 됩니다라는 절차로 이전고시를 구청에다가 이제 해주세요 하면은, 요걸 하면 이제 저희가 등기 작업도 해 가면서 저희 등기부 등본도 만들어 가면서 입주들을 이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재개발이 끝나니까 조합은 없어지고 청산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 전 과정 중에서 구분을 그래도 조금 이렇게 해봤는데, 1번부터 14번까지 우리가 말하는 도시정비법 관련해 가지고 소송이 일어난 것들이 이렇게 있어요. 종류가 이만큼이 있고, 저희가 집중적으로 사업을 하는 시기가 요때란 말이죠. 요때 조합 설립 인가라는 걸 구청에서 받으면 바로 무슨 소송이 딸려오냐, 조합원 지위가 맞냐 틀리냐부터 해서 조합 설립 인가를 제대로 법대로 받았냐 안 맞냐에 대한 소송이 걸리기 시작합니다. 무조건 한 절차가 끝나면 그때부터 소송이 이렇게 발생을 해요. 그러고 나서 이거는 이것대로 이제 소송이 막 진행이 되고, 또 이거는 다투고 있는데 시공사 선정하고 사업시행계획 인가라는 거 허가 같은 거, 우리 아파트 이제 어떻게 할지 세부 설계를 해가지고 사업시행계획 인가라는 걸 받았는데, 이거 받으면 이거를 법대로 잘 했냐, 동의를 제대로 받았냐 어쨌냐 하면서 또 소송이 걸립니다. 그리고 재산 처분과 관련된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으면 또 이거를 총회에서 잘 통과를 시켰냐 못했냐 어쩌고 하면서 또 관리처분 계획 인가에 대해서 취소 무효 청구 소송 이런 것들이 들어옵니다. 그 비율을 보면 요 세 가지를 합치면 거의 60%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소송들이 아까 법원에서 소송을 하게 되면 1심, 2심, 3심 대법원까지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기본적으로는 1심 하는데 1년에서 2년, 2심 하는데 또 1년에서 2년, 3심 하는데 또 1년에서 2년. 그럼 다 합치면 빨라도 3년에서 6년 걸리는 거예요. 사업하는 내내 그냥 소송만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소송을 해서 뭔가 잘못됐으면 잘못된 게 밝혀주고 막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또 잘못됐다라고 변호사들이 뭔가 이제 소송을 하면서 뭔가 발견이 됐잖아요. 그러면 인가 변경을 해요. 그럼 또 치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송으로 가는 게 정답이냐, 결국은 정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게 돼요. 왜? 그 결과에 따라 틀려요. 기본적으로 앞단에서 소송이 걸려서 조합 설립한 게 원천적으로 잘못됐다 그러면 뒤에 있는 것도 다 박살나는 수가 있어요. 뒤에 있는 게 온전히 돼도 다 날아가는 수도 있어요. 그거는 재판이 어떤 내용이고 어떤 결과였느냐에 따라서 이게 영향이 미치는 정도가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소송들을 거시는 이유가 원천적으로 잘못됐다라는 거를 문제시하고 이거를 뒤집으려고 하는 케이스들이 재판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결국은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이 올바르게 진행이 되고 잘 되면은 정말 모두하게 해피한데, 이게 이제 장담을 할 수가 없잖아요. 나는 문제가라고 생각을 해서 문제 제기를 했지만 아닐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이게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항상 이제 올바르고 뭐 틀리고 옳고 틀림에 대한 거는 그 매 순간을 사업이 이렇게 진행될 때마다 좀 관심 있게, 이게 평소에는 관심이 없으세요. 그러고 있다가 누가 막 얘기를 시작하면 막 몰려가세요. 그 사람 얘기가 맞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동조하시고 그게 세력화되고 하면서 이제 빡 하고 이제 분쟁이 붙으시는 거거든요. 그 전에 뭔가 중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현명한 거죠. 소송으로 가면 끝장을 보자고 한 거였으니까 중간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특히나 이거는 그냥 일반 민사소송이 아니에요.
행정소송이라는 이거거든요. 1심이 행정소송입니다. 그건 행정법원에 가서 따로 해요. 왜? 법에 관련돼서 잘했는지 못했는지 자체를 따지는 거라서 일반 민사는 손해배상 이런 거잖아요. 형사는 뭐예요? 구속되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게 수반됐을 때 조합의 임원들은 형법에도 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공무원에 준하는 위치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재판 결과가 나왔을 때 단순히 이게 잘못됐냐 안 됐느냐도 있지만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런 결과들이. 예.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릴 때 이런 단계별로 이렇게 봤을 때 이만큼, 이게 100인데 이만큼이 저희가 사업을 하는 내내 걸릴 수 있는 소송입니다. 아까 그냥 퍼센트로 보실 때보다 이렇게 보시니까 우와, 정비사업은 뭐 소송만 하나 봐? 네, 그만큼 많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잘 되고 있는지, 뭐가 잘못됐다면 가서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잡을 수 있게끔 계속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도 하시고 잘할 수 있게 옆에서 한 목소리를 내셔야 돼요. 이게 근다고 이제 마냥 이제 한 목소리로 쭉 가시다 이제 또 큰일이 날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시다는 건 되게 바람직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아마 유튜브나 인터넷이나 이런 데에서 많이 이렇게 검색해서 보실 거예요. 근데 그분들도 일부는 전문가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확한 어디에 데이터를 근거로 아니면 어디에 법령에 따라서 이런 게 뒷받침이 안 되면 그분의 그냥 해석인 거예요. 그분의 그냥 생각입니다. 근데 그분이 여기에 주민은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100% 맞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집은 내가 지켜야 되고 우리 동네에서 정비 사업이 일어났다고 하면 나를 위해서라도 우리를 위해서라도 항상 뭔가를 잘 알아보시는 게 몸에 배셔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엄청 스트레스다. 왜? 집 한 채를 내가 어쨌거나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왜 저희 어지간하면 동업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건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동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잘해야죠. 잘하셔야 됩니다. 그 잘에는 많은 의미가 갖고 있죠. 자, 이게 이제 원래는 A라는 재건축 조합에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A 재건축 조합에서는 이렇게 뭐라고 있는 것들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아까 말씀드렸죠? 그거 막 하면 저 명예훼손으로 잡혀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정비사업 초기의 갈등은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어요. 해야 돼 말아야 돼. 아까 말씀드렸죠?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 소유자 현금 청산받는 걸 좋아하지 않으세요. 왜? 돈의 가치보다는 내가 원래 집으로 갖고 있고 땅으로 갖고 부동산으로 갖고 있었기 때문에 생애 부동산을 그렇게 많이 갖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저희가 보통은 집 한 채가 전 재산일 수도 있고 그 꼬마 빌딩이 나의 전 재산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런 거에 되게 민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계산기를 열심히 두드리시는데 그 계산기 두드리는 방법이 서로 너무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니까 애당초부터 내가 단독주택이니까 당연히 땅이 크고 공동주택은 아파트가 진짜 막 엄청 큰 경우에 뭐 땅 지분이 크실 수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크지가 않죠. 예. 그러다 보니까 재개발할 때는 공동주택 소유자와 단독주택 소유자로 갈려서 싸움이 나는 경우가 많고 재건축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소형 평형 대 대형 평형 이런 게 극단적으로 움직입니다. 이게 다 결국은 뭐 건축계획이니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고요. 실은 관리 처분할 때 나 얼만큼 가져갈 수 있냐라는 것 때문에 이제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거 처음부터 이제 동의하냐 마냐의 싸움이 있고 아까 카더라 통신이 너무 많아요. 나도 막 공부를 했어. 그래 나도 좀 아는데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시다가 이제 안 되면 우리 아들이 시공사 다닌다고 우리 아들이 설계사무소 다닌다? 그게 잘 알아. 그래서 하다못해 이제 그게 없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사촌이 말이야. 이러면서 끌어와요.
그러다가 막 사돈에 팔촌에 막 다 끌어다가 뭐 내 친구의 친구가 변호사고 뭐 다 나옵니다. 근데 전문가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리고 전문가는 누가 제일 전문가다? 이 동네에 사시는 분이 전문가예요. 그분들이 여기에 땅이 있으면 할 말이 있는 거지. 그분들이 여기 땅이 한 표 없는데 관심을 가져본 들 얼마를 갖겠어요. 돈을 주면 모를까. 돈을 주고 변호사한테 물어보면 얘기를 해주겠죠. 하지만 카더라 통신 때문에 싸웁니다. 그거 어디서 들으셨어요? 그럼 어디서 뭐 들었대요. 그래서 꼬치꼬치 물어보시니까 결국은 그냥 우리 옆 동네에 사는 누구네 아빠가 그러던데. 네. 그 아버님이 재개발하셨대요. 그랬더니 재개발하는 거 봤대. 뭐 이런 거죠. 그러면 그 정보는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2달 차이로도 다르고 1달 차이로도 다르고 하루 차이로도 법은 바뀌고 저 동네하고 내 동네는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다 똑같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카더라 통신 갖고 사업할 수 없다. 그거 사기당하는 거예요. 결국은 막 카더라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사기 안 당하려면 어떻게 돼?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하셔야 되는 거죠. 그냥 누구 말에 이렇게 현혹돼가지고 내 재산권을 어떻게 할지를 그분하고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내 자식이면 모를까. 내 자식은 그래도 왜 똑바로 많이 알아보고 얘기해 줄 수 있다라고 기대하실까요? 내 자식은 내 아파트를 가져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알아볼 수도 있어요. 대부분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죠. 재개발 재건축이 언제 일어나냐. 나이가 조금 많이 드시고 이제 우리 자식들한테 좀 좋은 아파트 물려주고 싶어. 이런 심정이 강하실 때가 가장 많이 일어난다고. 그 얘기는 그만큼 자식들도 관심도 있지만 어쨌거나 우리 부모님이 갖고 계신 한 채의 집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들여다봐 주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는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물려주시는 게 없기 때문에 관심이 없고 이걸 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서울에 못 삽니다. 그래서 보면 카더라 통신 그거는 다 쓸데없다. 내가 근거를 갖고 교육도 받고 인터넷에서 이제 사이트들 작년에 교육할 때도 좀 많이 알려드리긴 했어요. 어디 가면 이런 정보를 얻을 수 있고 할 수 있다라고 막 했는데 그런 데 가서 직접 안경 쓰시고 공부 열심히 하신다는 마음으로 이거 아니면 내 아파트 한 평씩 날아갈 수 있어. 이런 마음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려도 나 동의한 적 없는데요? 이게 진짜 있던 거예요. 동의서를 낸 적이 없는데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동의서가 있어요. 그 안에. 그 동네에 잘하시는 분이 그거를 알고 동의서를 위조한 겁니다.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물론 재건축일 경우에는 좀 희박해요. 왜냐하면 재건축은 다 그래도 이게 집이 붙어 있기도 하고 그나마 조금 소통이 잘 되시거든요. 재건축일 경우에는 그나마 나요. 왜? 그리고 연령층이 상대적으로 재개발보다는 좀 젊으세요. 근데 재개발은 정말 소재를 알 수 없는 집주인이 있기도 해요. 예.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벌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약간 장단점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무적으로 예전에는 인감도장 찍고 인감 증명서를 제출하셨거든요. 그럼 도장을 위조했는지 알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지장을 찍잖아요. 그리고 신분증을 사본을 내요. 그거 갖고 현장에서는 조금 말이 있어요. 지장을 지금 이제 꼭 오늘 내야 되는 건데 우리 부모님이 요양병원에 가셨어. 그리고 이제 자식이 연락이 안 돼. 근데 그분이 항상 재건축하면 동의한다고 하셨어. 누구 지장인지 찍어. 동의서에 들어가 있어. 근데 지장을 어떻게 대조하냐고요. 내가 뭐 검찰도 아니고 경찰도 아닌데 어떻게 대조를 하냐. 그래서 일정 부분은 지장이라는 거 꼭 본인이 찍었다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더 나은 방법이라 해서 제도 개선을 하긴 했는데 어쩌면은 이게 조금 더 불안정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도 해요. 이건 의견이 갈린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왜 드리는 걸까요? 항상 관심을 갖고 동의서 할 때 내가 꼭 지장날인하고 확인을 하시라는 거예요. 제출을 했어.
제출을 했으면 제출이 제대로 됐는지. 왜냐하면 동의서를 진고할 때 내가 직접 찍어서 조합에 갖다 주는 경우 생각보다 많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이제 조합에서 이제 막 뭔가 동의를 받거나 막 처음에 이럴 때 소위 OS 요원이라고 해서 교육받은 사람들이 가서 설명을 드려요. 왜냐하면 한꺼번에 많이 받아야 되니까 전문적으로 조합에 계신 분들이나 막 추진위원회 분들이 설명을 잘 못 드리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력을 받는 거죠. 그런 전문가들, 설명 잘하는 사람을 고용해서 가서 설명을 드립니다. 이거는 필드에서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고 내가 설명 들었어. 그러니까 동의서 주세요. 그러면 이제 찍어가지고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정확하게 잘 제출되는지 내가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예. 왜냐하면 동의서 한 장 때문에 재건축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돼서 잘못된 동의서들이 있다고 치면 애당초 처합이 안 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나중에 소송이 붙어가지고 뭔가 문제가 걸리면 내가 한 5, 6년 동안 우리 주민들이 단합을 해서 막 이제 시공사도 선정을 하고 막 사업을 막 진행하고 있는데 저기 조합 설립할 때 동의서가 위조돼가지고 허위였다. 그러면 조합이 없어지는 거예요. 조합 그때 너네 설립을 할 수 없었던 거야. 그러면 이 뒤에 5, 6년간 했던 일들은 뭐야? 다 없던 일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해요. 실은.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까 여기 아래 제가 써놓은 거 설명 들은 게 제가 말씀드린 실무적으로는 OS란 요원분들이 가서 설명을 드리고 하는데 OS 요원이 잘못 알았을 수도 있죠. 저희 하다못해 이제 모델하우스 가서 분양 뭐 이런 거 설명 듣고 분양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가 달라. 그럼 어떻게 해요? 어이씨 너네 허위로 분양했어. 나 분양 계약 취소할 거야. 이런 것들도 생길 수 있는 일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설명을 걔네가 대충 해준 거야. 그 내가 알던 거하고 달라. 걔가 비례율이 막 130% 된다. 나 동의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거짓말이었어. 뭐 이런 거. 근데 그거는 변경은 될 수 있죠. 사업 기간이 길고 지나가면서 있는데 결정적인 뭔가가 실은 내용이 아예 정말 거짓말을 했다거나 동의서를 받기 위해서 이런 일들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 유심 있게 보시면 좋겠다. 아까 말씀드렸죠? 학교 문제. 학교 문제 그러면 그냥 학교가 있음으로써 공사할 때도 문제, 아파트를 높게 실은 제가 이제 앞단에 단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제가 이제 서울시 심의위원 이런 걸 합니다. 그러면 학교 쪽에 붙은 학교 이게 단지들은 층수를 낮춰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그늘이 지거나 아니면 위화감을 준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갑자기 학교 옆에 너무 학교는 다 낮잖아요. 근데 건물이 너무 높게이면 이게 정서적인 거나 뭐 이런 게 문제가 있대요. 뭐 아무튼 그래서 학교 쪽에 있는 것들은 건물을 되게 낮춰요. 그럼 그거 이제 불만이시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도. 그런 것도 불만인데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앞단에 재개발을 하면 이렇게 기부 체납하는 것들이 많아진다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학교 부지를 이렇게 내놓습니다. 재건축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는 없는데 재개발할 때는 땅을 내놔요. 땅을. 규모에 맞게 학교 용지를 내놓으라고 할 때도 있어요. 물론 그걸 이제 팔기는 합니다. 근데 처음에 재개발을 하려고 할 때 계획을 정비 계획이라는 걸 수립을 할 때 학교 용지를 달라고 했어요. 교육청에서. 근데 최근 들어서 학교 용지 안 갖고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사업 시행 계획 인가도 하고 관리 처분도 막 하는데 야, 그 동네에 이제 학교 갈 애들이 없대.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우리는 그 학교가 필요가 없어. 그 부지는 우리 안 갖고 갈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저 땅 학교 부지로 만들어 놓은 남겨놓은 땅인데 그거를 뭘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정비 계획이라는 거 앞단에 여기 처음에 계획해 이거 수립할 때 이때 학교 용지를 만들어 놨는데 한 이만큼 와가지고 교육청에서 땅을 못 갖고 가겠다 그러면 절차를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 이거부터 변경하고요. 이거 바꾸고 다 바꿔야 돼요. 그러려면 또 하세월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내 탓이냐고. 교육청에서 그때 협의를 그렇게 해놓고 지금에 와서 못 갖고 간다면 어떡하냐. 그럼 저거 할 때 돈이 거저들어?
우리 딸 다 용역 주고 해가지고 또 돈 들어가고 시간 걸리고 뭐 자동으로 바꿔줘? 그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막 그거 갖고 이제 싸움이 납니다. 그건 어디하고? 행정청하고의 싸움이에요. 근데 행정청이 싸우면 안 이겨지죠. 구청이어가지고 제가 아무튼 어려운 상황에 처합니다. 그래서 학교 문제도 요즘에 최근에 되게 심각해졌어요. 그래서 저기에다가 이제 학교 부지로 이렇게 내놨던 거였는데 계획도 바꿔야지. 지금 저 땅에 아파트라도 으쌰으쌰 많이 짓게 해주면 되는데 그렇게는 또 못하고 또 임대 아파트도 내놓고 막 이러니까 최대한 쉽게 바꾸는 방법을 고민을 해서 하시긴 하지만 어쨌거나 계획을 바꿔야 되니까 시간도 그만큼 걸리고 문제가 되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막 이 땅으로 학교 부지를 안 내놓으면 그 분담금을 내요. 근데 뭐 분담금 계산이 잘 됐네 못 됐네 막 이렇게 계산을 하다가 오류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 갖고도 이제 분쟁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시설 하면 떠오르시는 거 있죠? 저기에 예. 아주 최고의 핫한 그 종교시설이 있습니다. 그 종교시설 처음에 이제 자기네 뭐 돈 잘 쳐주고 뭐 해가지고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 그랬다가 또 한다 그랬다가 안 한다 그랬다가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죠. 저런 거 바꾸려면 맨 앞단에 정비계획 뭐 이런 거 바꿔야 된다고 거기 최근에 통과됐어요. 교회 빼기로. 그게 이제 심의가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교회 부지는 빼고 그 교회가 그 옆에다가 알박이로 또 뭐 상가에 있어서 거기 또 빼고 그 교회가 또 저기 재개발구역에 또 알박이를 해서 거기도 지금 사단이 날판이고 막 이래요. 종교시설이 굉장히 골치가 아픕니다. 왜냐하면 법에서는 똑같은 조합원이거든요. 종교시설도 다 똑같은 조합원이에요. 근데 특별한 대우를 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특별한 대우는 왜 같은 지위에 있는 조합원이 왜 해주냐고요. 근데 막을 길이 없어요. 보셨죠? 언론에서 어떻게 이분들이 플레이를 하는지. 근데 그게 비단 거기가 가장 극성 맞아서 그랬던 거고요. 많아요, 실은. 예.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코디네이터들이 갈등 조정해서 가가지고 절충을 보는데 결국은 뭐 돈 이만큼 주기로 했던 거 한 요만큼 깎아서 하고 뭐 이런 정도로 합의를 보긴 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그렇게 극단적일 때는 그냥 아예 종교시설을 빼요. 그래서 서울시도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종교시설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연구를 해놓고 이게 답이 없다. 왜냐하면 그렇게 언론 플레이들을 막 하시니까 그러면 당장 뭐 행정청도 문제지만 당장 피해를 보시는 게 주민분들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못 건드렸다가는 주민분들한테도 덩달아 피해가 오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조심히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교시설이 만약에 내가 재개발을 하거나 재건축할 때 있다고 하면 이거는 주민분들이 물론 거기까지 다 없애고 종교시설이 요즘은 협상을 잘해서 부지를 이렇게 딱 옆에 옮겨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원만하게 협의가 되면 그런 방법이 있지만 정말 좀 심각하게 나오는 케이스 있으면 아예 좀 위치가 한가운데 바뀌더라도 빼고 하는 게 방법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미 언론 보도 통해서 많이 보셨기 때문에 사례가 있으니까 그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특이한 케이스예요. 아파트 단지를 이렇게 이제 만들려고 하는데 바로 옆에 문화재 같은 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재라고 하면 뭐 이렇게 한옥집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저기 도심 있잖아요. 막 이런 데 있어요. 실은 옛날 거기가 다 사대문 안에 막 궁궐 있고 하니까 막 양반 주택들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게 이렇게 딱 걸려 있으면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서 안각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받는 게 높이를 이만큼 띄어서 건물을 짓고 건물도 낯이 지고 막 이래야 돼요. 반경에 이렇게 들어오면. 그럼 거의 건물을 못 짓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우리 아파트 짓네 못 짓네. 이런 법이 어디 있냐. 왜 우리한테만 이렇게 잔혹하게 구느냐 막 하는데 결국은 그거를 좀 받아들이고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명품 아파트 단지로 거듭나기 위해서 그런 한옥
문화재를 품은 아파트 단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에 건물을 어차피 짓기가 어려우니까 조경 특화 막 이런 거를 해서 아파트 있는 데에 한옥 같은 게 있으면서 거기가 공원화가 되고 하면서 이제 뭔가 계획적으로 좋게 해준 이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극단적인 거는 예전에 이제 전 시장님 계실 때 저기 개포동이나 이런 데 주공 아파트 통째로 한 동 보존해라 이래가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개포 주공 있는 데가. 왜? 옛날 다 쓰러져간 아파트를 왜 보존하라고 그러는 건데, 그게 왜냐하면 그게 이제 주공 아파트가 저희 나라에서는 처음 짓는 아파트들의 모델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게 역사적 가치가 있다. 뭐 예전에 막 청와대 이런 거 뭐 이런 것들 다 역사적 가치가 있다 해가지고 막 보존하는 게 많잖아요. 막 한국은행 건물, 뭐 신세계백화점 본점 이런 거 못 건드리게 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접근이 돼서 그 아파트 통째로 한 채도 아니고 단지를 그러니까 동 한 동을 다 그냥 존치를 하라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 진짜 했었어요. 하다가 중간에 이제 또 시장님이 바뀌셨잖아요. 그래서 안 해도 돼. 그래가지고 부셨어요. 예, 그런 경우들도 있었다. 이런 유형의 얘기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금 청산이나 세입자 보상 관련해서 이런 것들. 아유, 돈 많이 주는 거 다 좋죠. 예, 다 좋습니다. 근데 돈 주는 것도 내가 많아가지고 막 뭐 비례 200% 되고 막 이러면 내가 이렇게 좀 선심성으로 줄 수도 있지만, 아유, 돈을 받는 건 좋은데 주는 건 아까워서 그렇게는 못 하잖아요. 그리고 다 형평성에 맞아야 되니까 다 법에 감정평가를 했으면 감정평가한 대로 줘야지 왜 많이 주고 그래. 안 돼. 근데 정말 없으신 분들이 있어요. 방 한 칸을 뭐 아파트 조그만 거 한 채를 보증금도 집이 워낙 낡았으니까 보증금도 싸게 월세도 싸게 이렇게 있었던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정말 그것대로 주면 못 나가는 거예요. 정말 내가 길바닥에 나앉고 정말 갈 수가 없어서. 그리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요건, 법적 요건이 좀 미흡해서 다 개인 사정이 있지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주네 못 주네 하는데 결국은 이제 막 저희 같은 코디네이터들이 나가 조금 절충해서 조금만 더 주세요 뭐 이렇게 절충을 해드리긴 합니다. 하지만 이거하고 주민분들은 그게 한 사람도 아니고 막 10사람 되고 100사람 되고 그러면 돈이 이제 커지니까 그게 이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적정하게 뭔가 적정하게 어떤 것들을 마련해야 될 필요는 있는데 어쨌거나 조합에서 할 수 있는 건 이게 조합장님이 막 조합원 한 분 한 분을 만나 뵙고 이렇게 상의 드리면 좋겠지만 그럴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합의 대의원회든 뭐 이사회든 이런 데서 이제 뭔가 이렇게 중지를 모으시잖아요. 근데 그걸 또 조합의 돈은 조합원분들의 돈이다 보니 그걸 마음대로 쓰면 배임 막 이렇게 또 고소를 하십니다. 그 돈을 10원 한 장 제대로 못 쓰는 거예요, 조합장님이. 그러니까 싸움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무슨 소송이라도 가거나 이러면은 재판 결과 나오면 조합원분들이 알았어 네 인정해줄게 이러면서 이제 보상을 하게 되니까 그것도 시간이 엄청 많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결국은 누구 세입자였어요? 조합에서 그 현장 관리하는 업체한테 얘기해가지고 합의 좀 봐라 뭐 이렇게 하지만 결국은 내 세입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은 좀 배려를 해가시면서 사업을 해야 좀 더 기간도 단축하고 오히려 기간이 단축이 돼야 사업비도 적게 들어가는 거다. 뭐 이런 이거는 그냥 상생의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상가는 특히나 권리금 문제 때문에 큽니다. 권리금은 법적으로 보존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실은 마지막에 있는 세입자가 온팡 뒤집어 쓰는 거야. 나 권리금 5천도 냈고요. 인테리어 비용도 1억도 냈고요. 근데 보상금은 요거밖에 안 나오고 나는 억울해서 난 혀를 깨물고 죽을란다 막 이러면서. 그래도 어떻게 해요? 일단은 평가한 금액을 기초로 합의를 잘 보시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이렇게 주민분들이 조합원분들이 이해를 어느 정도 하고 있어야 조합장님이 뭐 총회에 결의를 붙이든지 뭘 하시더라도 이해를 하고 동의를 해주시든지 뭐 반대를 하시든지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임대 아파트 입주는 세입자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고요. 집주인도 마찬가지예요. 집주인도. 네.
임대 아파트 입주 요건이 되면 나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실은 조합원이긴 했는데 집을 여기서 이제 한 채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당장 어디 나가서 살 수도 있잖아요. 이주 하는 동안. 그러면 타 지역에 옆 동네나 이런 데 임대 아파트 가면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입주 요건들이 다 맞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뭐 또 지금 이거 집이 전 재산이니까 나 보증금 할 돈도 없어. 나 1가구 1주택이었고 막 이래가지고 나 못 가. 그 월세도 그렇고 뭐 했는데 그 중에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현장에선 전입신고예요. 전입신고. 사정이 있어서 그 그 법적으로 이렇게 요건이 있는데 내가 잠깐 여기 살았어요. 그러다가 불가피하게 무슨 사정이 있어서 나는 여기 살았는데 전입신고를 다른 데다가 했다가 다시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거를 법적 기준으로 이렇게 따져보니까 임대아파트 입주가 안 되신대요. 그럼 난 여기 산 거는 진짜 맞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법으로 안 돼요. 이런 부분도 이렇게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조합 운영은 처음이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막 법에서 투명하게 조합 비용들 관리하라고 이 정비사업 정보 몽땅이라는 데를 들어가면 이렇게 그 회계 처리나 이런 게 시스템으로 뭐 이렇게 컴퓨터에다 뭐 어떻게 하라고 있어요. 그거에다가 이렇게 정확하게 뭐 돈 쓴 내역도 쓰고 뭐 이런 거를 막 기록을 남겨야 되거든요. 그걸 이제 철저하게 감독을 해요. 시에서 정기적으로. 그런 거 이제 잘못해가지고 고의로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 실수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저것 때문에 문제 제기가 돼가지고 사단이 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런 것들은 교육을 신청을 하면 조합의 임원분들은 그거를 따로 시에서 막 파견 나가가지고 교육도 시켜주고 해요. 그거는 돈으로 모였다. 조합원들의 돈으로 살림을 하고 있으니 투명하고 깨끗하게, 그런 것들을 돈 쓰면, 돈 들어오면 어디서 받았고 얼마를 받았고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걸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저런 것들을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고, 이게 잘못되면 또 문제가 생긴다. 그다음에 설계사 선정, 업체 선정. 결국 업체 선정. 최근에 기사 압구정 막 난리 났었습니다. 설계사 선정하는데 압구정 이제 엄청 세대수가 크니까 설계비도 엄청 컸어요. 그러니까 서울에 이제 난다긴다 대형 설계 사무실들이 다 이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는 이제 서울시는 재건축도 그렇고 재개발도 그렇고 그 신속 통합 기획이라는 거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분들이 생각하는 이 계획이 있고 시에서 이렇게 이런 도시를 관리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보는 계획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 예전에는 주민분들이 일방적으로 그려가지고 구하고 막 이렇게 조율해가지고 1시간 하세월 보내고, 그게 이제 정리가 되면 시에 가서 막 이래가지고 또 하세월, 이게 한 5년 걸렸던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단축하자 해서 서울시 뭐 자치구 주민 다 한데 모여가지고 계획을 만들어 나는. 그래서 이건 가이드예요. 가이드. 요 정도 범위 내에서 설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라고 가이드를 정해주는데, 그 가이드에 맞지 않게 설계를 제안한 거예요. 설계사무소가. 그래서 어떻게 됐다. 그 설계사무소가 주민들의 만족도 높으니까 됐어요. 근데 서울시에서 어떻게 했다. 너 위반했어.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가이드를 줬는데 그거를 위반해서, 그거는 인허가 할 때 안 될 내용이기 때문에 너는 주민을 기망한 거야. 그래서 거기는 안 됩니다라고 시에서 조합에다가 통보를 했는데 조합에서 거부했어요. 우리 걔네랑 할 건데 이랬단 말이에요. 어떻게 됐냐. 조합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시에서. 조사를 받고 결국은 그 업체랑 계약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업체를 선정을 하기에 이르렀죠.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든 공정하고 주민을 기망하지 않고, 왜냐하면 막 50층짜리 아파트 지어준다고 했는데 실은 그 지역에는 50층이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주민분들은 내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걔는 전문가겠지 하고 믿으실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갔는데 30층짜리 됐어. 누가 책임져? 전 열심히 했거든요. 50층짜리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뭐 이래저래 안 되는 걸 저더러 어떡하란 말입니까? 그거 뭐예요? 걔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 기망을 한 거죠. 주민분들을.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
그리고 요거 제일 중요한 게 시공사 선정. 투명하고 정정당당하게 시공사를 선정해야 된다. 대표적인 게 여러분, 어머 어디 시공사가 우리 집에 밥통을 줬어. 누구네 엄마 받았어? 뭐 이런 거. 이런 게 비일비재했죠. 얼마 전까지. 그래서 시공사들 어떻게 해요? 아웃. 그 아웃은 뭐냐면 적발되면 다음부터는 그런 시공사 선정할 때 참여를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게 이제 누적이 되면 퇴출당하는 거예요. 퇴출.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시공사로 선정이 됐어요. 그러면 조합원들 그렇게 많은데 막 상품권도 뿌리고 막 밥솥도 뿌리고 막 여행 상품 막 어디 보내주고 이러면 그 돈이 얼마겠어요. 그것도 크죠. 근데 우리는 그런 시공사 선정하고 난 다음에 공사비를 깎으려고 막 난리를 칩니다. 그럼 나는 이미 돈 쓴 게 있는데 깎아주겠어요? 높이면 높였지 깎아줄 수 없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시공사들이 이렇게 선정을 할 때 대안 설계라는 걸 제시해요. 명품 아파트 만들어드립니다 하면서 막 또 설계를 해서 제시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아파트를 지어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게 아까 설계사하고 마찬가지예요. 그게 그렇게 져야지. 그래야 나한테 그만큼의 명품 아파트의 가치가 오잖아요. 근데 그걸 허무맹랑하게 제시를 합니다. 실은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게. 근데 나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거 갖고 구청에 가서 이거 돼요? 안 돼요? 시청에 가서 이거 돼요? 안 돼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땡땡 건설사 이렇게 하면 걔네를 믿는 거죠. 하지만 걔네는 뭐다? 오로지 내가 건설사로 선정이 되기 위한 노력인 거예요. 자기는 노력인 거고 우리는 속임을 당할 수도 있다. 그래서 어찌하였거나 내용을 잘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시공사에 그렇게 불건전한 시공사 선정이 되기 위한 노력들은 주민분들이 거절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 그 시공사 선정하는 게 또 바뀌었잖아요. 어쨌거나 예전에는 사업시행계획 인가 때 그거를 도면을 기초로 공사비를 산출을 해서 제시를 해서 선정을 하도록 돼 있었는데 지금은 도면이 마땅한 게 없어요. 허가받은 도면이 아니고 앞단에 뭐 정비계획이라고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대충 그려진 도면을 갖고 평당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대충 작성을 하는 거거든요. 그걸 보고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공사들이 이제 막 주민분들의 소위 뇌물인 거죠. 막 뇌물 매기고 막 자기 막 선정해달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됐던 것들도 지금 이제 더 강력하게 규제를 하기 위해서 시공사 선정 지침도 서울시에서 최근에 바꿨고 표준 계약서들도 바꿨어요. 선정에 대한 절차나 이런 것들 좀 더 조금 주민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그것도 나름 다 바꿨어요. 최근에 작년 연말에 다 개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준수해서 시공사를 선정해야 된다. 시공사는 저희한테 굉장히 보물 같은 존재예요. 실은 주민분들한테는 좋은 아파트를 지어줄 수도 있지만 초기에 없는 사업비를 대여도 해주는 그런 역할자를 해요. 저희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파트너죠. 하지만 그 파트너가 잘 선정돼야지 좋은 파트너인 거지. 그냥 좋은 파트너인 줄 알고 했는데 아니다. 이러면 그 피해는 온전히 다 주민분들한테 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공사비 왜 자꾸 늘어날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막 가가지고 아이고 시간이 다 돼가지고 지금 알람을 울려주시나 죄송합니다. 할 말이 너무 많아서 공사비 늘려달라고 할 때는 요청을 서류로 해야 돼요. 서류로. 그거 없이 그냥 했다가 공짜로 해주는 줄 알았다고. 공짜는 없다. 그때 가면 이제 입주할 때 키도 못 받으시고 입주도 못 하시는 상황이 된다. 그리고 중요한 거 우리 모두가 사업자다. 조합 집행부 너 따로 나 따로는 절대 아니다. 예? 다 같이 사업하시는 거예요. 공동체시에요. 그러니까 감시를 하는 거일 수도 있고 뭐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하지만 관심이냐 감시냐 이건 한 끗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가져주세요.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같이 고민하시면 돼요. 같이 고민하시면. 그리고 요거 아까 아직도 조합 청산을 안 해.
조합 우리 재개발해서 입주한 지 5년이 넘었는데 조합이 아직도 있대네. 왜 그럴까? 자, 조합에 돈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앉아 있어도 월급을 받으십니다. 조합 임원분들이. 그러니까 그 돈을 평생 월급으로 받으시려고 조합을 안 없애시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러 그냥 있으면 안 되니까 조합원들 왜 그러고 계세요? 계속 월급을 왜 받아? 그거 나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조합의 돈은 누구 돈이다? 조합원분들의 돈이잖아요. 원래 남았으면 나눠줬어야지. 누가 됐든. 근데 그거를 소송이 있었어요. 뭐 아직 비용 정산 합의가 안 됐어요. 뭐 이러면서 계속 조합을 끌고 나갑니다. 그거를 요즘 강력하게 서울시에서 제재를 하고 있어요. 할 거 있으면 빨리 하시고 소송할 거 있으면 원래대로도 빨리 진행해서 빨리 쇼부 보시고 조합원들한테 돈 돌려드릴 거 있으면 돌려주세요. 안 하면 처벌합니다. 우리 막 고소할 거예요. 막 이렇게 윽박을 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도 개정이 됐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 이런 분쟁들이 생기는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막 지구받고 싸우다가 결국은 이제 소송으로 가잖아요. 소송은 이런 제가 오늘 드렸던 설명들이 모두 이런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내용들이에요. 대법원 판례를 찾아보시는 방법을 제가 그냥 부록으로 넣어놨습니다. 해서 인터넷에 들어가시면 대법원 판례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떠요, 화면이. 그래서 종합법률정보라는 걸 딱 누르면 화면이 이렇게 떠요. 여기에다가 아까처럼 궁금한 거를 단어를 적으시면 돼요. 그렇게 단어를 적으시면 제가 사업시행계획인가라고 이렇게 딱 쳐봤습니다. 했더니 줄줄줄줄줄 이렇게 대법원 판례들이 뜹니다. 이거를 저희는 하나씩 찾아서 보는 거예요. 아,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이렇게 조심을 해야지 라고. 그리고 이제 판례를 읽는 방법은 이제 거기 글씨가 이렇게 있는데요. 위에는 이렇게 판례 번호와 여기 보시면 판례 번호예요. 이게 다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그러면 재판 번호 대법원에서 해줬고 선고 날짜는 2014년 2월 17일 날 선고해줬고 사건 부호가 민사소송이면 다로 시작하고 형사시장이면 도로 시작을 하고 행정심판이면 두로 시작합니다. 아까 사업시행계획인가는 법을 위반해서 인가를 냈으니까 그거 무효로 해주세요. 취소해주세요. 뭐 이런 소송이에요. 그게 행정소송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기에 20112라고 돼 있습니다. 예. 요걸 보고 민사소송이냐 형사소송이냐 행정소송이냐 구분하실 수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많이 써 있는데 이게 이겼다는 거야 졌다는 거야 아는 건 여기 보시면 적극 소극이라고 돼 있습니다. 적극 하면 네 말이 맞아. 소극이면 네 말 아니야. 네, 이렇게 보시면 돼. 이겼어, 졌어, 뭐 이런 걸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참조 조문은 이거를 판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법 조항들이 이렇게 연관된 법들이 여기 쭉 이런 거를 위반했기 때문에 내지는 이런 걸 참조해서 이렇게 재판을 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잘 아실 거예요. 원고, 뭐 피고, 상고, 원심 판결 뭐 이런 것들. 여기 이제 부록 책자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문은 판결의 결론을 요약해 놓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유라고 써 있는 건 당연히 판결문의 한 부분인데 왜 이렇게 했다라는 걸 구구절절히 써 놓습니다. 제가 딱 원래는 8시 반까지 후딱 하고 빨리 집에 보내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말이 많습니다. 이렇게 도움이 좀 되셨으면 이 시간이 아깝지 않으셨을 텐데 어쨌거나 오늘 나름 열심히 강의해 드렸는데요. 좋은 내용이 되시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계속 후속으로 있는 강의 열심히 와서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예, 오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